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콩나물 중에는 발달장애인이 키운 친환경 콩나물이 있습니다. 이 콩나물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식품 대기업과의 6년간의 상생협력이 빚어낸 결과라고 하는데요. 정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일간 쑥쑥 자란 콩나물이 깨끗한 물에 들어갑니다. 세척이 끝난 콩나물은 선별 과정을 거쳐 식품 대기업, 풀무원이 적힌 포장옷을 입습니다.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강화도 우리마을은 풀무원과 7년째 상생협력을 이어가며 390만 봉지, 62억 원어치 친환경 콩나물을 판매했습니다. 풀무원의 30년 콩나물 생산 노하우를 전수받은 덕분입니다. 풀무원 만나고 나서 저희가 매출이 한 2배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매출뿐만 아니고 콩나물의 품질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다른 업체에서도 우리마을 콩나물처럼 만들어라. 발달장애인들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2년 됐고 월급 타는 게 좋아서 깨끗한 콩나물 만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최근 풀무원은 제4기 동반성장위원회에 첫 동반성장 협약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동반성장은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하는 성장을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야 비로소 우리 사회의 각종 사회 문제들, 양극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건데요.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10개 이상 기업과 동반 성장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젊은 인재들이 모여 창업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는 혁신 거점 250곳이 조성되는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배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직 산업이 쇠락하면서 버려졌던 지역을 8,000개의 기업이 입주해 첨단 산업단지와 문화교육도시로 탈바꿈한 22닷 바르셀로나 프로젝트. 폐공장 밀집 지역을 개조해 벤처 창업허브로 변신한 독일 팩토리 베를린과 낙후된 창고시설 밀집 지역에 첨단 IT 기업을 입주시킨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도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 사례입니다. 정부가 5년간 매년 10조씩 투입해 쇠퇴한 전국 구도심에 청년 스타트업이 모이는 혁신 공간 250곳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구도심 지역에 있는 국공유지와 노후공공청사, 나대지 등을 활용해 청년 창업과 문화공간, 지역 역사문화와 연계한 상업 특화시설 등을 만들어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 200곳 이상 지역에 도시재생대학을 신설하고 재생사업에 건축과 경관 전문가를 참여시켜 매력적인 건축물과 도시숲을 조성하는 작업도 진행합니다. 사업지 선정 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원주민의 이주를 막기 위한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이나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창업 육성 공간은 시세의 50%, 상업시설은 시세의 80% 이하로 10년간 빌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수요조사 등을 받아 이르면 오는 8월쯤 도시재생 거점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해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경영 복귀설이 나오는데요. 복귀에 어떤 공식적 장벽은 없지만 아직 부정적인 여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지난달 5일 풀려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창립 80주년 기념일이었던 지난 20일 사내 행사 대신 유럽으로 출국했습니다. 석방 45일 만이자 1년 6개월 만에 해외 출장입니다. 재계에선 공식 행보를 극도로 자제하던 이 부회장이 본격 경영 복귀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 동력 확보,
대형 인수 합병 등을 검토하기 위한 행보란 해석이 나오고 있어 머지않아 국내 일정도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3년 4개월 만에 복귀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 심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1월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에 나서면서 복귀설이 흘러나온 조 전 부사장은 다음 달 한진 계열사 칼호텔 네트워크 이사 선임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경영 복귀에 나선 두 재벌 3세에게는 아직 부정적 여론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얼마나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기업 이미지 개선과 신뢰 회복이란 과제를 풀어낼지가 성공적 복귀의 관건이란 얘기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 GNI가 3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전년보다 7.5% 늘어난 29,7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GNI는 2006년 이후 11년째 2만 달러대에 머물렀지만 현 경기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3만 달러 진입이 확실시됩니다. 국민들의 실질적 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1인당 가계총 처분 가능 소득은 16,573달러로 6.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3.1%로 집계됐고 총저축률은 36.3%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라 1998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대기업 이사회 안건 가운데 내부 거래가 전체의 15.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자산 5조 원 이상인 240여 개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이사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 5,900여 건 가운데 기업 경영과 직결된 사업, 경영 관련이 28.3%로 가장 많았습니다. 내부 거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 및 주주와의 거래는 15.8%로 나타났고 자금 조달과 인사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수관계자 및 주주와의 거래 안건은 현대차그룹이 40.2%로 가장 비중이 컸고 넥슨과 신세계, 삼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웹툰을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할 때 작가는 계약 과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원작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쓰는 웹툰 사이트 26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 등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작가와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 저작물 사용권은 사업자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전자출판 권리를 사업자에게 기속하도록 하는 등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두 10개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타이어 유통업체 타이어뱅크가 27일 금호타이어의 인수전 참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이번 인수전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곽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와 산업은행 측의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던 국내 기업 인수설의 주인공은 타이어 유통업체 타이어뱅크였습니다. 금호타이어 매각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국내 기업으로서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어 인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들이 즉시 금호타이어의 판매를 늘려 가동률을 높이고 고용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노조는 자금 조달 계획 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해외 매각 불발을 이유로 법정 관리행은 말이 안 된다며 국내 업체들에 기회를 줄 것을 채권단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수전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6,500억 원에 달하는 인수자금과 중국 법인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약 7,500억 원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합니다. 타이어뱅크의 총 자산은 2016년 기준 3,640억 원, 그중에서도 현금성 자산은 191억 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부동산 등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유형 자산의 절반가량도 이미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공동 인수 방안 역시 금호타이어의 부실 상황과 소요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는 측은 오는 30일까지 노사의 경영 정상화 계획 합의가 없을 경우 예고대로 법정 관리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올해는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이 11월 15일에 치러집니다. 난이도나 EBS 연계 방식 등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게 출제 기간의 설명인데요. 다만 올해부터 도입을 검토하겠다던 가채점 제도는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오는 11월 15일에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게 평가원 설명입니다.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것입니다. EBS 연계율도 전과 마찬가지로 문항수 기준 70% 수준이 유지됩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로 치러지고 필수인 한국사를 응시하지 않으면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또 수능에 앞서 6월 7일과 9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의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6월부터 시범 실시해 수능에 도입할 계획이었던 가채점은 시행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앞서 평가원은 학생들이 정보 부족으로 전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가채점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가채점 등급별 커터 점수하고 실제 등급 컷이 얼마나 일치한가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항 지진으로 유례 없는 수능 연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올해 예비 문항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신혼 초기 주거 안정성이 출산의 중요한 결정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혼인한 지 5년 이하 초혼 신임 부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가주택을 보유한 부부의 현재 자녀 수는 평균 0.86명, 전세는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자녀의 수도 자가는 1.66명, 전세는 1.56명으로 나타나 주거 안정성이 높을수록 현재 자녀 수와 계획 자녀 수가 더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주거비 부담이 신혼부부들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안전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카카오가 음악과 웹툰, 게임 등 지적재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카카오 여민수 조수용 신임 공동대표는 2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게임과 결제, 송금 등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에 최근 설립한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S를 통해 연내 자체 플랫폼도 개발한다는 게 카카오의 방침입니다. 또 카카오톡 대화창의 사진과 일정 등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서랍도 연내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3월은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에겐 유독 의미 있는 달입니다. 바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또 학교의 신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이 중에서도 아이를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근로자들에겐 3월은 1년 중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네, 한동안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어린이집 준비물, 어린이집 이불 등이 올랐을 정도로 어린이집 대란이었잖아요. 그만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이 많다는 건데 워킹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끝나고 자녀를 조부모, 또 베이비시터가 아닌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직장 여성의 경우 3월 초 대혼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처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불안함과 더불어 일과 병행하여 아이를 어린이집에 적응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에 정식으로 보내기 위해선 한동안 부모와 함께하는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인 스케줄은 첫 주는 등원 1시간 후에 하원을 시키고 둘째 주부터는 등원 3시간 후에 하원을 시킨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아이들을 천천히 적응시키는 데에는 꼭 필요한 절차겠지만 직장을 다니는 부모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스케줄이겠어요. 네, 결코 쉽지 않은 스케줄인데요. 특히 이 적응 기간이 육아휴직 종료 시점과 겹치면 맞벌이 부부에겐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되곤 하는데요.
부부가 반차를 내거나 휴가가 없을 경우 조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거죠. 게다가 어린이집 초기 단계에선 아이들의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는 경우도 잦고 심할 경우엔 아예 등원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다음 해 휴가를 어쩔 수 없이 미리 끌어서 집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린이집 적응 기간이 끝나면 맞춤형 보육제도 덕분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 않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제도는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인데요. 맞춤형 보육제도란 부모 요건, 또 가구 특성에 따라 0세에서 2세 영아를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눠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평일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12시간 동안 맞벌이 부모가 안심하고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취지에서 시행됐지만 12시간을 온전히 이용하는 부모는 드물다고 하네요. 제도도 시행됐겠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거죠? 네, 실제 등하원 시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어린이집이 상당수라는 겁니다. 국공립은 비교적 잘 지켜지는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감독이 소홀한 가정 어린이집이나 사립의 경우 하원 시간이 제각각인 곳이 많습니다. 네,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하에 기준 시간을 초과한 보육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시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종일반으로 등록을 했고 그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등하원 시간 연장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에게 혹여나 피해가 갈까 봐 연장 시간을 당당히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어린이집에선 하원 시간이 7시 반까지 기입돼 있더라도 아이가 늦은 시간까지 혼자 남아 풀이 죽어 있다, 또 외롭다고 이야기한다며 은밀히 하원 시간을 당겨달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하원 도우미를 채용해 아이를 일찍 하원시켜서 이중으로 육아비를 부담하는 부모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5년 전국 보육 실태 조사를 보면 워킹맘의 근로시간과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괴리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0세에서 5세 아동을 둔 워킹맘들의 평균 근로소요시간은 9.4시간으로 평균 어린이집 이용시간인 7.6시간과 약 2시간 차이가 있는데요. 하원 시간 역시 70% 가까이가 오후 3시에서 5시로 직장의 일반적인 퇴근 시간인 오후 6시와는 거리가 먼 셈입니다. 그렇군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종일반을 운영하는 맞춤형 보육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니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관리 당국도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텐데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네, 관리 당국은 복지부인데요.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정해진 법정 보육 시간은 권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지침이기 때문에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수조사는 하지 않고 구청 등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올 때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법정 보육 시간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모든 피해는 부모들이 끌어안아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이 정말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사들 역시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인데 종일반을 한다면 결국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어린이집 교사들 근무 강도 역시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8시간 이후의 연장 근무는 무리라고 주장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들의 하루 근로시간은 9시간 36분으로 나타났는데요. 근로시간 중 아이를 돌보는 데 평균 7시간 54분을 보육 준비와 기타 업무를 하는데 약 1시간을 썼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은 30분, 휴식시간은 18분에 불과했던 거죠. 이에 어린이집 교사들은 역시 2교대 시스템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에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교사, 부모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제도로 인해 현실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네요. 내 아이를 안심하고 키우기 위해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한 듯합니다. 제도 개선에 이은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3월마다 일어나는 어린이집 잔혹사가 사라지길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